오늘 그 강의를 해주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학생들한테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철학과 이진남입니다. 예, 저는 서양 중세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구 교수님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교수님을 통해서 학생들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첫날이라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네네. 어, 과연 철학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철학은 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철학은 원적으로 볼 때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소피아는 필로스, 그 사랑과 소피아, 지혜 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로소피아를 조금 더 풀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율리아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철학이란 다우마제인이다. 다우마제인은 영어로 얘기하면 to wonder, 놀라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궁금해하고 약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놀라움과 당혹스러움과 두려움과 신기해함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어떤 자연현상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해서 왜? 무엇? 돼 가는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또 던지는, 그래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활동, 정신적인 활동을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철학이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는 정신적 활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되게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르케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아르케는 그 그리스어로 아르코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아르코는 뭐 시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르케는 시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또 하나의 의미는 원리, 영어로 principle이라는 말입니다. 최초의 서양 철학자라고 얘기가 되는 사람이 탈레스인데, 탈레스는 이제 궁금해했죠.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러면 그 이 세상은, 탈레스의 답은 물이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의미인데, 그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H2O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이 세상의 원질, 아르케는 물이다. 라고 하면서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이 모든 것은 물을 머금고 있고,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나 고체 상태로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의 아르케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탈레스 이후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런 사람들이 무한정자라든가 아니면 공기라든가 이런 말로 원리, 아르케를 찾아갔죠. 그래서 결국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아르케는요,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디서 나왔을까? 세상의 기원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아르케라는 질문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신화적인 설명으로 했던 거를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으로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되게 아주 다른 철학자 두 명이 네네. 있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랑 파르메니데스가 정말 다른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이들의 철학은 어떻게 달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르케라는 원질, 시원, 원리를 찾는 과정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아르케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불과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불은 로고스다. 세상의 로고스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원리 또는 이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으로 봤고요. 반면에 파르메이데스는 세상은 나눠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원질은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정되어 있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거다. 그리고 분할되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이데스의 철학은 정반대로 하나는 역동적이고 하나는 정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학생들이 다 알 수 있는 철학자인데요. 그 소크라테스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활동했던 소피스트와 그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시기의 철학적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이데스 그 다음에 원자론자들 같이 이분들은 세상에 이 세계의 구성물질 시원에 대해서 아르케를 탐구를 했죠. 탐구의 중심이 자연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경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죠. 거기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자연보다는 인간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의 도덕 그리고 삶의 원리는 무엇이고 하는 어떤 인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연구를 하게 되는 주된 사람들이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소피스테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분들은 특징이 상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자입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자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소피스트와 달랐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지식을 팔고 그리고 생각하는 법을 판다라고 해서 비난을 했죠. 대신에 소크라테스는 돈은 안 벌고 부인이 경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인에게 어떻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그 빌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소크라테스를 4대 성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잘못된 상식을 심어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좀 악랄하고 잔인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훌륭해지면요, 이구 교수님도 나중에 훌륭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라는 제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토론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토론이 아니고 신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 잘하는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면 소크라테스는 다시 반박합니다. 자기는 대답 안 하고 질문만 하고 상대방이 대답한 거를 계속 반박하고 그러니까 신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그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의 일대기를 꼼꼼하게 적어서 수십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이 아직도 전해져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훌륭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옆집에 사는 노인이 70살 노인이 경제활동은 전혀 안 하고 부인에 기대서 살면서 동네 사람들 술 먹고 다니는데 끼어서 술 얻어먹으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논쟁만 하고 다닌다.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볼까요?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모습도 그렇게 영웅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죄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 아테네 배심원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소크라테스의 재판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훌륭한 제자 얘기를 좀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 중에 이데아라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 이데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플라톤 하면 이데아가 생각나죠. 이데아는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를 할 때 원본이 있고 카피가 있죠. 그 세상 모든 것의 원본을 이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세상은 딱 하나의 이데아를 다 카피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데아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따로 떨어진 하늘나라 같은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이데아를 뺏긴 거고 심지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자연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리죠. 근데 자연 대상도 카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카피의 카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원형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것이 이데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데아가 진정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진리가 아니고요.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죠? 피타고라스는 수를 중심으로 했던 철학자였고요. 그 영향을 소크라테스가 받았고 그리고 다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 원형은 수적인 진리다. 추상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추상적인 것이 우리는 추상적인 거는 머릿속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개가 있느냐? 이 개는 있지만 개라는 거는 머릿속에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건 추상적인 이데아로서의 개고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개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닌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플라톤은 어떤 국가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그린 걸로 아는데 이런 이상 국가는 플라톤은 어떻게 설계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최상의 정치 형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극도로 혐오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소크라테스가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요.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신 플라톤이 전부 그 당시 아테네에 있어서 반민주주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죠. 플라톤은 이렇게 민주적인 질서보다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왕. 근데 그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요. 세습되는 왕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가장 훌륭한 사람을 계속 기르고 키우고 그래서 선발을 해서 가장 철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철인왕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왕.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최소한 나이가 50살 이상 될 때까지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고 아주 현명한 사람으로 길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얘기했고요. 그 국가는 보통 세 부류의 어떤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제일 위에가 통치자, 왕이고요. 그 다음에가 수호자, 군인이죠. 맨 밑에가 생산자,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맡은 바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왕은 통치자는 지혜로워야 되고요. 지혜의 덕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호자는 용기의 덕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고 있어야 그 나라 전체가 조화롭고 정의로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 각 계급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분담된 국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세 명의 철학자가 여기 모여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아마 소크라테스, 플라톤 하면 꼭 떠오르는 이름은 네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데 또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스승이었던 플라톤의 철학과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플라톤은 그 어릴 때, 젊었을 때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죠. 그래서 플라톤의 생각은 소크라테스를 계승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톤의 생각은 추상적인 것, 그리고 불변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좋아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긴 하지만 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플라톤의 정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변할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고 라는 소피스트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절대적인 부분과 상대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든가 인간의 신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그 외에 천체 뭐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선시대의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을 썼죠. 그래서 플라톤과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만학의 아버지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양 역사에 있어서 정치학의 시조는 누군가 모르시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찍으세요. 그럼 반 이상은 맞습니다. 경제학의 시조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학문에 그 발을 담근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다양하고 그리고 가변적인 것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반대되는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목적론적 세계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예,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제가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데까지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근대적인 세계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그럼 컵만 있는 거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컵 안에 이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네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진료인, 그다음에 형상인, 그다음에 작용인, 그리고 그 목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얘기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이구 교수님의 동상을 세울 수 있죠. 그럼 그 동상을 살펴볼 때요. 그 동상이 무엇로 만들어졌느냐?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청동이 그 동상의 진료인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진료죠. 그다음에 그 동상의 모습, 형상은 이구 교수님의 얼굴 모양을 따서 만들었죠. 그러면 이구 교수님의 얼굴은 형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상을 만든 그 조각가는 작용인이 되죠. 마지막으로 동상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것은 이구 교수님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것이 목적인입니다. 이 네 가지의 목적을 모든 사물들은 다 갖고 있고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아직 그렇지만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가능태라고 합니다. 영어로 potency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그 노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능태가 현실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대 세계에 들면서 이게 비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버리고요.
딱 한 가지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작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작용인만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걸로 봤기 때문에 네 가지의 목적을 다 갖춘 걸로 봤습니다. 그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소한 중세시대에 이어져서 17세기, 18세기까지는 그게 서양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림에도 음악에도 모든 게 다 목적론적 세계관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도 신이 부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신이 부여한 인간의 목적은 뭐냐? 중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신과 하나가 되는 거다. 천국에서. 그것이 그 중세시대의 목적론적 세계관이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최소한 근대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약간 다른 질문을 네네. 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20세 일단 20살 초반에 이 학생들이 오늘 배웠던 철학적 내용으로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철학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 그 활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사실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세계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과정,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따우마제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테오리아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영어에 티오리라는 말이 나왔죠. 이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중세시대로 이어지면서 인텔렉투스, 영어에 이제 인텔렉트라고 하죠. 인텔렉트는 우리 지성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지성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해가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이해하는 과정. 그 이해하는 과정은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몸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감정과 욕구가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내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깊은 사색과 그다음에 산책과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가장 내면의 행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 권해드리는 거는요, 깝깝한 실내에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앉아있는 것보단 나가서 산책하고 걷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스스로의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찾아나가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